리캅스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부에서는 저희가 모신 토론자분들과 그리고 오늘 저자이신 강현철 선생님과 이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2부에서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영상 매체에서는 그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기가 쉽지 않다는 걸 저희가 계속 횟수를 거듭하면서 느끼고 있고, 사실 강현철 선생님 논문을 읽고 궁금한 점이 생기신 분들은 강윤천 선생님께 직접 이메일을 보내서 한번 토론을 해보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여기서는요, 그 강윤천 선생님 논문을 읽고 그 들었던 아주 일반적인 차원의 질문을 토론자 선생님들께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의 물꼬를 터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영진 선생님께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강영철 선생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가장 처음 들었던 인상은 현대 불교학 논문 쓰기에 전형이 되는 논문이었다라는 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불교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대하듯이 불교라든가 깨달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불교를 연구해 왔던 연구사에 대한 연구라는 게 우리가 지금 현대 불교학의 정의라고 저 개인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 지금 통용되고 있는 현대 불교학의 논문 쓰기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기 위해서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가장 중요한 과정은 국내를 막론하고 기존의 최신 연구에 대한, 기존과 최신 연구에 대한 동향도 알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단순한 리뷰가 아니라 비판적으로 리뷰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구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논문을 써야 된다라는, 이게 바로 현대 불교학의 논문 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여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어떠한 배경에서 쓰게 되었으며 선행여부를 어떻게 검토해서 그 빈틈을 찾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론을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논문 글쓰기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아까 제가 정의를 제 나름대로 했는데, 강영철 선생님에게는 불교학 혹은 인도 철학의 논문 쓰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도 듣고 싶고요. 이게 워낙 이게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짚으셨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이 강인철 선생님 논문이 이제 전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형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강인철 선생님이 바수반다와 다르마키리띠를 손을 대고 끝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지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맨 처음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자기가 직접 대면한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수백 년이 걸치면서 쌓이면서 그 틈을 다 비집고 들어가서 검토한 다음에 나도 한번 손을 대보고 이제 나오는 게 굉장히 성공적인 논문인데, 그 정도만 돼도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아니 그 저기 뭐랄까요, 참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순서대로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틈을 비집고 들어간다는 말씀은 참 이제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틈을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까를 저희는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 틈을 이렇게 찾는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문헌을 읽다가 제가 이제 어렵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 요 내용만 가지고는 완전하게 요 문헌 속의 내용만 가지고는 내가 이 전체를 컨트롤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그런 일이 자주 있잖아요, 그죠? 자주 있을 때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연구는 어떻게 했는지를 찾아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들한테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내가 어려워서 모르는 부분은 다른 사람도 번역을 애매하게 해놓은 부분이 되게 많고, 그 주석을 찾아봐도 주석도 애매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 이 부분을 내가 좀 파헤치면은 이게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것들을 좀 새로운 측면에서 이게
그 밝힐 수 있는 어떤 시작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그 아주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그런 그 어려운 부분이 생겼을 때 늘 바로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다가 그 몇 년 동안 그때는 전혀 해결을 못 하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 좀 그 사이에 제가 공부가 좀 축적이 되면은 그때 뭔가 이렇게 한순간 한 가지 때문에 이게 그 저기 이게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게 해결이 되면 논문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냥 계속 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논문을 이제 한 편 한 편 써나가는 건데, 그게 그래서 사실은 이 제가 생각하기에 연구에서 중요한 거는 그냥 그런 문제의식을 계속 축적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장 해결을 못 하더라도 일단은 이걸로 놔두고 언젠가는 해결해야겠지라고. 왜냐면 저희는 다 이게 길게 잡고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이게 잠깐 연구해서 그걸 연구한 걸로 이렇게 논문을 쓸 수 있는 생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은 틈을 찾고, 이제 방법론이라고 치면 딱히 방법론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저는 일단은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계속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그 동안의 연구에서 많이 결여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 좀 의식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그 찾는 작업이라는 게 그 방법적으로 치자면은 그 왜 고생물학자들의 공룡 화석 찾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화 과정을 밝힐 때 이 뼈만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 진화의 선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냥 가장 쉬운 것들은 꼬리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꼬리가 긴 생물이 있고 짧은 생물이 있고 중간 정도가 있으면 아 방향이 요 방향으로 가겠구나라고 이렇게 줄을 잡는 거고, 가끔씩은 좀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서, 예를 들면 코끼리 같은 경우에 실제로는 코가 자란 게 아니라 진화론상에서 턱 전체가 나왔다가 나중에 턱만 들어간 게 지금 모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사실은 좀 그 뼈들을 밝혀내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은 뼈 하나를 찾아서 그것들을 사실은 하나의 그 서 있는 동물로 조립하는 게 저희가 논증을 분석하거나 문헌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치면은 그게 이제 이 어떤 동물들의 진화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그 밝히는 게 그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왜 논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저도 사실 아까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제가 뭐 다 아는 것처럼 떠들었지만 저 부분 처음 번역할 때는 사실 좀 숨이 막히더라고요. 이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번역을 했는데 한글로 돼 있는데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분석하는데 일단은 좀 시간이 이게 걸려서 요것들을 좀 길게 보고서 좀 이것저것 읽다가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조립이 되는 것들을 기다려서 때가 되면은 이제 발표를 하고라는 식의 제가 좀 그 취하고 있는 어떤 방식이 그런 강현철 선생님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개인적인 그 대답이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되게 보편적인 예, 얘기를 예. 대신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이영진 선생님 뭐또 하실 말씀? 예, 그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영철 선생님이 구사한 방법론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모토이기도 한데 예. 텍스트를 읽으면서 텍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를 구성해내고 그렇게 해서 구성된 컨텍스트가 맞는지 아닌지를 다시 텍스트를 통해서 검증하는 이 그 말씀 있잖아요. 예, 예. 제가 한 15년 전에 이영진 선생님께 산스크리트를 처음 배웠어요. 그때 모토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직도 마음속에 새기고 있고 예, 다른 예.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사실 해주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 방법론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4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방법론이거든요. 예. 텍스트를 통해 컨텍스트를 구성한다라는 게. 그다음 하나 더 물었던 거가 강영철 선생님한테 불교학 논문 쓰기, 인도철학 논문 쓰기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 아 저는 답이 없는 저는 질문인데요. 예, 개인적으로 불교학 논문 쓰기, 인도 논문 쓰기가 그냥 논문 쓰기 말고 불교학 논문 쓰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논문이라는 게 연구자들의 결과물이잖아요, 그죠? 연구자들의 결과물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지식 산업에서 지식을 생산해내는 입장에 있는 거고 저희 연구자들이 그게 그 수준을 떠나서 그리고 그런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어떤 지식이 퍼져나가는 기점이 사실은
그 연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조금 더 이제 논문 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그 지식을 가공하는 방식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지식을 똑같은 텍스트를 읽고 똑같은 내용을 해상에 내놓더라도 어떤 식으로 가공해서 내놓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해서 내놨을 때 어떤 요 지식 세계에서 그 기존의 어떤 지식들의 이과 이제 그 지식들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부여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좀 생각하면서 그 쓴다라는 게 그냥 제가 이제 논문 쓰기를 하면서 늘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너무 좀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아니 근데 그 말씀 듣고 나는데 가공까지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예전에 박정환 선생님께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박정환 선생님께서 제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우리는 광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광부가 갱도에 들어가서 원석을 캐오면은 그 원석을 깎아 더 순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고 그 순도에다가 디자인을 입혀서 디자인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그걸 도매 그 종로 보석 가게까지 갖다 주기까지는 또 도매성이 하나 걸쳐 있고 이제 소매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생산돼서 가공되고 유통되는 데까지는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절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트위터를 자주 보는데 트위터에 얼마 전에 본 것 중에 이제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보다 사이언스에 대한 썸머리를 하는 사람들이 사이언스를 한다고 사람들이 더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도 사실 박찬호 선생님 그 말씀이 또 떠올랐었어요. 원석을 캐러 가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이 생산해낸 지식을 다시 가공해가지고 파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러면은 다 이걸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바스반드와 다르마키르티 사이에 이런 직접적인 연결관계가 있다는 걸 봤어요. 원석 발견한 거거든요. 그 장면이. 그 다음에 어디까지 제공을 논문에서. 그러니까 이런 영향관계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가공이라고. 제 가공의 의미를 제가 쓴 게 그냥 이 다르마키르티의 텍스트를 보고 바스반드의 텍스트를 보고 이게 제 생각에는 원석을 캐는 작업이고 요것들 간에 연결을 해서 보여주는 게 이걸 그래도 1차적으로라도 가공을 해서 보여주는 거고 뭐 더 넘어가서 그거를 좀 뭐랄까요 좀 더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그 접목되는 부분을 찾아주거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 그 사실은 거의 유통에 관계된 아니면 재가공에 관련된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공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돼지를 잡아서 이렇게 매달아 놓는 것까지가 가공이라고 치면은 이거를 이제 팩으로 포장하는 것도 가공인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돼지를 그냥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 매다느냐, 어떻게 부위를 나누느냐 이 정도까지는 사실은 딱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강 선생님 작업에 딱 맞는 그런 근데 그렇죠. 이게 뭔가 불교학회에서 돼지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긴 하네요. 저도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근데 그 원석을 어느 선을 어느 선을 타고 읽어야 되는지 텍스트를 그 점을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도축할 부위를 긋는 것까지가 비유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게 나라들마다 고기 부위가 다르잖아요. 그쵸. 사실은 어떤 나라에서는 있는지도 모르는 부위도 있기도 하고, 근데 그 부위를 그어주는 것도 일종의 가공이고, 그거는 사실은 이제 1차적으로 학자들의 연구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다음 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좀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이크 켜고서 그런 역할을 말 그대로 선만 그어놓은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발골까지를 해놔라 그래야 작업 아니냐라고 주장했던 게 많았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게 논의가 너무 확장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인문학 대중화 사업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까지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내지 말고 이제 더 알아듣기 쉽게 더 해내는 것까지를 가공이라고
보는 그게 그 사람들이 원석을 캐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주장을 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으니까요. 예, 사실은. 예, 예. 그렇기도 하죠, 그 실제로. 문제가 좀 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런 문제가. 그리고서는 본인이 이해가 안 가면 그것의 가치를 그냥 음미할 생각, 의지가 전혀 없이 매도하는 그런 시대라서 그게 좀 그게 제 생각에는 그런 분업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왜 사이언스 얘기도 하셨지만은 그 실제로 왜 노벨상 받는 과학자들은 우리는 잘 모르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정리해주는 그 교양 서적을 쓰는 과학자들의 이름을 알잖아요. 그 이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그렇다고 교양 서적을 쓰는 사람이 비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역할이 다른 전공자고 건데. 예, 과거를 전공한 사람들이기도 한데 이게 서로 이제 그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누고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가 자기 얘기고 예. 어디까지가 내가 맞아요. 정리한 얘기고 어디까지가 내가 이제 새로운 포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인지가 예. 좀 구분이 되면은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구분 혹은 보캐뷸러리 자체가 없는 게 얼마 전에 예. 이제 설민석 씨 사태도 그렇고 다 엮여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분이 잘 아시던 분야가 있고 예. 그분을 역사학자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지 안 불러야 되는지 그러니까 보캐뷸러리가 좀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네. 각자의 역할을 좀 명확하게 해주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설민석 씨 같은 경우는 세일즈맨이라고 봐야지 아까 말했듯이 탄을 캐러 들어간 사람은 아니고 세일즈맨이라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봐야죠. 이 문제가 좀 말하기 복잡하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김현도 선생님 한번 질문 준비한 게 있으시면은 그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도 그리고 이제 이경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연관이 있고 또 강희철 선생님이 조금 전에 비유를 들었던 그거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캐놨던 선생님 비유처럼 캐놨던 원석이 이제 여기저기서 굴러다니니까 요거 가져다가 이제 조금 더 포장해야지.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면 그걸 가지고 다른 분이 또 그러면 조금 더 포장했으니까 이걸 가져다가 팔아야겠구나라고 해왔던 시대라면 강 선생님이 지금 고민해가지고 제대로 이 번역을 해놨는데 한글말로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단은 1차 번역을 시도했다는 거는. 예, 예. 근데 기존에는 그런 1차 번역조차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중국 문헌이라든지 외국의 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뭐 이제 거기에 조금 더 가공을 해서 발표를 했던 게 대부분이었는데 말 그대로 새로운 원석을 캐서 결국 이게 하나의 모양새가 되고 내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말이 되는 거다. 예. 라고 하는 이제 일단 1단계가 있는 거고 이제 저희 그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방금 이제 강혜수 선생님 논문 같은 경우는 그거 외로 하나의 더 추구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예. 말 그대로 논리학이라든지 예. 논리학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는 찰나멸 논리라든지 예. 이 양쪽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의 예. 노력을 들여야 되는 거고 예. 또 그럼으로써 나오게 된 결과물인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결국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그 맥락 속에서 봤을 때 이 논문의 가치를 그냥 그래 뭐 니네끼리 결국 뭐 떠들어대는 거 아니냐 심한 말로 뭐 그런 식으로 뭐 매도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순수하게 평가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러한 것들 흔히 얘기하는 니네만의 리그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예. 너무 무거운 질문만 예. 던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났던 또 이게 너무 비유자들만 모여서 그런가 이렇게 비유를 또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옛날에 학문 하던 게 예전에는 동네에 가면은 일본이나 미국에서 외국 수입해가지고 수입 보따리상에 가져온 물건을 따로 파는 그런 게 시장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예. 이제 점점
해외 여행이 활발해지고 이제 직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이제 그런 정보 격차가 없어져가지고 네. 그런 게 설 수가 없게 된 거죠. 옛날에는 사실은 진짜 원서 그 우리가 보는 그런 원문이 아니라 그냥 외국의 영어로 된 연구서를 구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책을 구할 수가 네. 없는 시대였는데 사실상 인터넷이 도입되고 정보가 이제는 그런 일은 네, 없죠. 이제 예. 책을 구할 수 없어서 공부를 못 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네. 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진화한 논문이 아닌가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를 네. 더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원석을 캐러 들어갈 결심까지 하고 네.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사실 인터넷이 없었고 예. 정보 격차가 아직도 있었으면은 네.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강희철 선생님 논문도 일어날 수가 없는 예, 예, 사건이고 예, 맞습니다. 예. 예. 정보 격차가 해소됐기 때문에 다 그렇게 일어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전문 연구자들의 지식 수준은 더 높아졌지만 외연이 커진 건 아니거든요. 예. 저희 이 지식이 유통되는 망이 커진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사회와 혹은 사회는 너무 크니까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예. 좀 괴리되어 있다. 혹은 누가 소외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외되어 있다.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현덕 선생님 말씀하신 게 예, 예. 그런 문제 혹시 답은 없겠지만 한번 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사실은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건 전 분야에 해당되는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는 또 우리 분야에서 또 절감하고 있는 문제기도 한데요. 저도 뭐 딱히 이걸 뭐 대안이랄까 답이랄 게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그 제가 생각하는 건 적어도 그 용어를 선택을 할 때 번역어든 전문 용어들을 만들 때 적어도 그 알아먹을 수 있는 용어로 바꾸려는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 사실은 이제 불교학 분야에 한정된 문제로만 치자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 옛날 불교 용어들을 그대로 그냥 당연한 것처럼 쓰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도망치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면 틀리지는 않아요, 최소한. 틀리지는 않는데. 맞지도 않지만 틀리지 않는. 예. 근데 이걸 풀어서 쓰면은 사실은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전한 방식으로 그냥 그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게 답습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과감하게 용어를 바꿨을 때 그럴 때 사실은 옥석이 가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전까지 이해를 못해도 용어 그대로 쓰면은 뭔가 이해가 된 것처럼 넘어가던 게 있었는데 그게 풀어 쓰다 보면은 이 사람이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게 드러날 수가 있고 그리고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고민해서 논문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문이 될 수가 있다 보면은 그 조금 그게 이제 좀 개선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요 영어 문제는 좀 학계 전체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이고 또 이 사실은 우리의 이제 이 뭐랄까요 입장을 생각하면은 그 사실은 결국에는 이게 농부보다는 유통업자가 돈을 더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연구한 것보다는 우리가 연구한 것들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알기 쉽게 풀어주는 사람들 글을 더 많이 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쉽게 쓸까라기보다는 쉽게 썼을 때 문제가 안 생기도록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오히려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맞는 말이긴 하는데 좀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단계별로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학적인 분야에서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있죠. 이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 단가가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생산자가 직접 하는 라인도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입장에서가 하나가 근데 개인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한국에선 없었지만 학문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예, 저도 그게 공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안이 바로 학문 공동체가 아닌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은 좀 아파 계시는 박창환 선생님이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게 학문 공동체거든요. 저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 학문 공동체 안에서 조금 더 쉽게 외부 사람들한테 톤다운을 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그렇다면은 내가 이거는 못하지만 내 주위의 학문 공동체로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우리한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연구에 관련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연구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이영진 선생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예, 예, 먼저 하세요. 예. 제가? 네, 말씀하시죠. 예. 뭐 저도 이제 아마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공동체라는 거에서 저는 이제 강성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원석을 하나 캐 놨으니까 내가 가져다가 쓰면 되거든요. 사실 내가 가져다가 가공을 하면 되는데 현재 사실 그 과정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특히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새로운 현대 불교학이라든지 인도 철학, 인도학에서의 성과물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이제 서로 이제 발표를 캐놨으니까 아, 요걸 가져다 내가 그럼 이거를 가공해가지고 써봐야겠구나라고 하면은 쉬운데 애초부터 이 결과물을 있는데도 무시하잖아요. 없는 거 치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 가져다가 쓰면 재확산되고 그 논의를 통해 가지고 아, 요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아, 여기에서는 이런 강점이 있구나 해서 그거를 단계를 밟아가서 더 상승하거나 이제 조금 부족했던 것들은 더 세련화 될 텐데 사실 그런 것들을 그런 풍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영희 선생님 말씀하셨던 학문 공동체 안에서라도 서로의 정보를 공유해서 아, 이런 결과물이 있구나. 그럼 거기에 기반했을 때 아, 여기서는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다음에 내가 이거를 가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이 사람의 맥락을 쭉 이해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좀 반대하는 게 있긴 한데 하나하나 읽어보면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하나 딱 꺼내가지고 아, 요거 왜 마음에 안 들어. 그거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거 다른 얘기면 본인이 재해석을 하면 되죠. 그거 가져다가 아, 난 요거는 이거라 A라는데 난 이게 B인 것 같아. B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풀어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논문 그 결과물 자체를 부정한다든지 싸잡아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조금 문제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학계가 비판적이 아니라 비난적인 학계고 그렇게 된 이유가 인문학이 옳고 그름이 있는 학문이 아니라 해석적인 학문이라는 거를 전제하지 않고 참 거짓이 나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 분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다른 말씀을 해주셨어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근데 저는 사실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고 모르겠어요. 이거 얘기를 더 진행하는 게 좋은 건지. 왜냐면은 저도 다 세 분 선생님 말씀에 의견이 있어서 사실 강현철 선생님 말씀 들을 때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 부가 가치를 발생시키는 거를 인정하고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니까 우리가 뛰어들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올바른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게 틀리지 않는 지식을 우리가 생산하는 일은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은 사실은 와 너무 그러면 좀 너무 책임을 다 혼자 지는 게 아닌가. 아니요. 제가 지겠다는 저쪽에서 얻은 소득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계획이 없이 우리의 역할만 너무 중요시하는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요. 그 사실은 연구자가 직접 그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그냥 현실적인 말씀으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타고난 사람도 있고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또 연구자하면서 이렇게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또 연구만 하는 사람도 사실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비판에 관한 말씀을 하셨듯이
그 비판이란 게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끼리 좀 공감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불교학계 같은 경우에 이 비판을 하기 힘든 게 제가 학회 만약에 하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뭐 한 100명 정도 모여 있으면은 정말로 100명 중에 한 80명 정도는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반은 어떤 방식으로든 밥이라도 같이 먹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중에 반은 어떤 식으로든 뭐 이렇게 같이 일을 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비판이라는 게 어떤 그 인격적인 이 충돌 없이 그냥 이렇게 사실은 이게 비판이라는 게 그 사람의 가치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연구를 내고 그 비판을 통해서 그게 다른 방식으로 지식이 생산되고 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이 학문 세계에서 당연한 과정이잖아요. 당연한 과정이고 비판을 받은 그 연구조차도 사실은 그 중간에 역할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것들을 이제 서로 이렇게 그 공감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인간관계에 엮여가지고 그들을 하지 못하고 좀 실명 비판을 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이 개인으로 생각하면 개인으로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하고 그러기는 하지만은 개인으로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서 안 할 수도 있지만은 학계 전체로 보면은 그거 자체가 이렇게 그 집단으로 볼 때는 그게 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저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강영철 선생님 말씀하신 게 김현도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그거 한 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거 조금 핀트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논문 그 분석해놓은 리스나 뭐 KCI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피인용 지수의 대부분이 자기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KCI는 사실상 한국에서 생산되는 논문 간에 있는 인용 지수를 만드는 인덱스인데 인용을 자기 거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논문의 내용을 그 구성하는 그런 내용 그런 자료가 되는 자료들은 다 외국 자료란 말이에요. 국내에서 비슷한 류의 연구가 나와도 거기에 대한 평가가 사실 아까 그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런 이유 혹은 아까 김현도 선생님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이게 비난도 안 되고 칭찬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국내에서 몰라요. 이게 립값은 사실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진 리뷰 시리즈지만 리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계라는 것의 분위기가 생기거나 하지 않고 있다. 학계라는 공동체에. 예.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불교학 리뷰가 리뷰를 하자고 만들었는데 국내 논문에 대한 리뷰는 들어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한두 편 정도가 있었을까? 우리 불교학 역사에 따라서 외국에 대한 리뷰는 많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리뷰 자체를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리뷰를 한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판과 크리틱과 비난을 구분할 수 있는 문화가 빨리 정착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모든 학술지에는 단순히 논문만 실는 걸로는 학술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학술지는 실질적으로는 리뷰가 중심이 돼야지 되는 건데 아직 그렇게 오지 않은 게 안타깝기도 하고 하지만 이 안에서 어쨌든 살아나가는 사람으로서 천천히 문화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는 공감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제로 그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옆에서 보기에도 실제로 비판이 있으면은 먼저 생각하는 게 저 두 사람 인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나라고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하게 돼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분명히 이게 전체적으로 이거는 좀 공감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사실은 이게 연구하는 사람의 역할이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정보 공해를 저지하는 것도 역할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음과 음악을 구분을 하는 우리가 하는 일은 새로 만들고 아닌 것들을 걸러내고 그걸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연구의 입장에서 그걸 만들어내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근데 이게 이제 비판이 없을 경우에는 그 작업 자체가 아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리뷰가 나와야지 어떤 책을 출판을 했을 때 리뷰가 공정한 리뷰가 나와야지 그 책이나 논문 자체가 살아있는 게 되는데 네. 그냥 쌓여만 가고 있는 거죠. 맞아요. 쌓여만 가고 있어서 청소가 안 되는 상태가 있는 거죠. 그런 걸로 보면 이 리캅스는 리뷰를 어느 정도 하고 시도하고 있는 시도겠죠. 아, 감사합니다. 그 제가 아까 사실은 김현도 선생님 맨 처음 질문 그 하시고서는 세 분 선생님 그 답변을 들었을 때 너무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다 건드려 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저는 김현도 선생님 질문하실 때 제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돌고 있었냐면은 저는 사실은 그 불교가 아니라 인문학자들이 이렇게 전문적인 과정 석사 박사를 막 10년이 넘는 수련을 거쳐서 지식을 쌓고 그 결과물로 내놓는 논문을 인문학적인 훈련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내놓으라는 요구는 너무한 게 아닌가. 공학이나 자연과학 쪽에서는 그렇게 수련을 거쳐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만의 언어로 얘기를 해도 아무런 비판을 받지 않는데 인문학은 왜 유독 그런 몇십 년 동안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해될 수 있는 언어가 돼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심한 반감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문학도 사실은 공학이나 자연과학처럼 전문 분야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평소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영재 선생님 아까 그 답변을 듣고 나니까 아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인문학은 재료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구나. 그래서 아까 학문 공동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펜하고 책만 가지고 오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구나. 이게 사실 공학과 자연과학과 결정적인 차이구나. 이게 인간이 서로 만나서 하는 공부구나 이게. 그런 말씀에서 좀 사실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또 이제 박찬 선생님 말씀을 하셔가지고 박찬 선생님이 이끄시던 금요일 날마다 모여서 인도 고전 철학 연구회를 이끄셨었거든요. 또 강현철 선생님이 주축 멤버셨기도 했고, 그렇죠. 그래서 빨리 그런 공부하는 모임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도 한번 좀 가져보게 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시면은 하시고선 끝낼까요? 그럼 뭐 강 선생님. 예, 강현철 선생님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취지에 맞게 잘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학자 개인으로서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일단 영광이고 또 사실은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제 뭐 의도대로 흘러가거나 뭐 이런 문제보다는 그 일단 제가 쓴 논문에 관한 얘기도 했지만은 그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한테 이제 논문 쓰는 게 뭔가, 우리한테 연구하는 게 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좀 평소에 얘기하기 힘든 면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저희도 다들 그죠. 저는 공부한 지 20년 이상 된 사람들인데도 아직까지도 공부가 뭔가라는 걸 떠들면은 이게 젊은 놈이 건방지게라는 소리를 듣는 거를 우려해야 되는 그 이상한 위치에 있거든요. 사실은 그 어느 분야에서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좀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좀 멍석이 깔린 게 좀 좋지 않았나. 제 개인 논문보다도 오히려 그런 점들이 좀 더 이렇게 좀 유익한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에서 제 3회 리캅스 한번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영상 여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영상을 닫으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 3회 리캅스 불량 연구 다시 읽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